온라인 실전반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 박혜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촬영을 하는 시점으로는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다음 주 일요일 개강인데요. 5월 달부터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실전반을 6평 대비 시즌 1, 그 다음에 9평 대비 시즌 2, 네, 파이널은 11월까지 쭉 진행을 하면서 여러 학생들하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기출부터 다시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게 바로 윈터스쿨 요 1월, 2월 기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1월, 2월에 우리가 승부를 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은 결과 확인이라는 게 우리 고3 애들에게는 사실 쉽지가 않은 게요. 모의고사를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모의고사는 사실 학평할 때, 그때 빼고는 내신하느라 바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나 여건이 허락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기출을, 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 도대체 분석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들께 분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수업 때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남는 건 뭐냐? 바로 시간 안에 확신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문제를 푼다는 건 사실 1등급이라도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91점을 맞았는데 사실 두 문제가 너무 헷갈렸고 그 두 문제 때문에 시간을 좀 끌다가 찍었는데 한 문제를 맞추고 한 문제 틀려서 91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불안하겠죠. 왜냐? 만약에 그 두 문제에서 헷갈렸던 게 둘 다 틀렸으면 88점 또는 89점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들한테 뭐가 필요하냐?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2등급의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에 독해를 얼만큼 정확하게 하느냐 이거라면 1등급에서 필요한 것들은 그럼 이러한 독해력을 바탕으로 이제 시간 안에 충분하게 훈련할 수 있느냐. 요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기출이라고 하는 건 제가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친구들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출을 그동안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뭐 마더텅, 자이스토리 또는 학원에서 주는 뭐 수업 자료들 다 기출로 된 자료들입니다. 그럼 우린 기출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문제를 푸는 거 말고요. 빈칸이고 순서 삽입이고 이러한 문제 유형별로 나누어서 푸는 연습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문제 유형인가에 상관없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지문의 구조를 읽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논리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스킬적으로 접근시키는 강의들 너무 많죠. 네. 대표적인 강의들 이름은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도 그런 것들 많이 연습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실전에서 정말로 써먹을 수 있게끔 훈련할 수 있으려면요. 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풀고요. 오답을 정리하는 시간도 같이 갖고요. 그리고 일주일간 숙제할 것도 따로 주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훈련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같이 녹아들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1등급으로 가는 루틴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문제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설명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힌트만 드리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subject라고 하면 뭘까요? 네, 주제죠.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 우리 지문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야. 대입학 문제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서브젝트가 어떠한 형태로 문제에 출제됐느냐를 우리는 한 네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4번 문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마찬가지로 34번, 39번 문항에 대한 설명도 댓글창에 따로 링크 걸어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나라 고3들의 수준은요, 영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목동이나 분당 같은 학군지에서 수업을 많이 해봤지만 선행학습을 많이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보통 초등학교 때까지는 메터리얼들이 좀 어센틱하다라고 하는, 즉 실생활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영어에 가깝다가 이제 중학교 들어오면 점점 문법적인 거, 독해, 그리고 점점 이제 추론형 문제들 이런 것들로 가다 보니까 영어의 본질적인 측면들이 좀
바뀌는 그런 게 수능의 문제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수능의 특징이라고 생각할 것인지 이건 사람마다 의견이 좀 갈리는 건데요. 저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께 현재 시점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비판적인 부분들은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 걸 인지하고 그걸 분석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할 것인가, 거기에만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시는 대표 유형이 바로 이 34번 문항인데요. 우리가 31번부터 34번까지를 빈칸 추론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이 빈칸 유형이 대부분은 다 어렵죠. 그래서 좀 잘 푸는 친구들도요, 이 빈칸 유형만큼은 나중에 푼다고 좀 빼놓고 푸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이번에 2026학년도에서도 31번을 제외한 나머지 세 문항이 전부 다 베스트,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어갔죠. 그만큼 어렵다는 소리예요. 독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추론의 근거가 상당히 더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독해의 기본기는 어디까지나 단어, 독해, 구문 독해죠. 구문을 명확하게 잘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전 클리닉에서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적인 부분에만 집중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짧게 줄여서 얘기했지만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다시 읽어보셔도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 어려운 철학적 논제였고요. 하지만 이거를 너무 내용적 근거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의 근거를 해서 뭐를 공통점으로 찾아야 될까를 좀 생각하셨다면 아주 잘 문제를 추론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답률이 매우 낮았죠. 그런데 읽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읽히긴 하는데 답이 잘 안 보였다. 그런 문제들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라 39번 마찬가지인데요. 얘도 그냥 독해로만 보면은 내용이 아예 안 읽히진 않아. 해석은 되는데요. 이런 단절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순서 추론, 문장 삽입 합쳐서 순서 삽입이라고 하죠. 예, 이런 연결성을 파악하는 문제들인데요. 근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자면 순서는 이제 A, B, C를 나눠서 단락들을 어떻게 섞을 것인가의 문제라면 삽입 문제는 문장 하나가 어느 위치에 들어갈 것인가를 판단해야 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조금 더 단절의 근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장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예전에 however, but 자, on the other hand, on the contrary 이런 단어들 주우면 너무 땡큐인데 그게 없잖아? 그런 접속사가 없어요. 그럼 접속사 없이도 이 단절의 근거를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결국 얘네들은요. 문제를 자체로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거는 해설지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충분히 가능한데요. 우리는 뭘 연습하냐면요. 이 근거를 정확하게 잡고 가야만 내가 시험장에 가서 내가 실제 모의고사 현장에서도 그걸 캐치하면서 풀 수 있죠. 확신을 가질 수 있으려면 근거가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연습들을 미리미리 훈련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신처럼 모든 내용을 다 꼼꼼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연습도 독해적인 부분에서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능이라는 시험을 앞두고 해야 될 영역의 스킬이나 훈련의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즌 1에서 뭘 할 거냐면요. 우리가 좀 빨리 들어가는 그 실전반이다 보니까 물론 40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결코 짧진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70분 안에 듣기 17문항, 그죠? 그리고 조금 쉬운 독해가 10개가 있어요. 네, 여기에는 18번부터 20번까지, 그리고 25번부터 28번까지 실용문 도표 같은 문제, 마지막에 43번부터 45번까지의 문제들이 포함이 돼요. 근데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 40분,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짬뽕해서 30분을 뺀 이유는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OMR 쓰는 시간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듣기 하면서 독해를 같이 하는데 정말로 많이 풀면 10문제까지 풀 수 있고요. 적게 풀어도 연습하시면은 그래도 이렇게 7문제까지는 푸실 수 있어요. 그럼 남은 5분에서
뭐 장문 독해 한 3분, 4분 정도 걸린다 치고 나머지 OMR 쓰는 시간 1분에서 2분 정도 빼면은요. 40분이라는 요 시간이 아주 빠듯하긴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정말 풀어야 할 18문제, 즉 독해에서 가장 꽂힌 21번부터 24번, 29번부터 30번의 어법어휘, 31번부터 42번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문제들 다 짜집기를 해가지고요. 시간을 좀 나눠서 집중적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물론 6평이나 9평 직전에는요. 풀모의고사도 할 거예요. 제가 왜 풀모의고사를 듣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연습들이요. 미리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시험장에서 당황합니다. 예를 들어서 듣기를 1번부터 17번까지 쭉 듣다가 갑자기 14번에서 뭔가 놓쳤어. 그럼 이제 이 친구가 막 당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원래 풀던 루틴에서 갑자기 벗어나니까 막 어버버 하다가 이제 뒤에 것도 놓치고 그렇게 해서 시험 점수가 확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어디까지나 쉬운 문제라고 해도 놓치지 않고 연습은 할 거예요. 그러나 이건 언제? 6평 직전에 풀모의고사 2, 3회차. 그리고 9평 직전에도 마찬가지로 2, 3회차 정도 풀모의고사로 이 형태를 70분 동안 연습을 해요. 그럼 그 시간들은 조금 더 늘어나겠죠. 40분이 아니라 70분 동안 문제풀이 하고요. 그러나 해설하고 제가 실시간으로 오답률 체크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50분 안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들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일주일간에 실전 모의고사 훈련만이 아니라 단어를 외우고 또 다른 문제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시고 추가적인 과제들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이건 수업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어디까지나 관리 영역에서는 제가 숙제를 따로 드린다는 거. 40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18문항이 어디서 구성되는지. 그리고 50분 동안은요, 실시간으로 오답을 체크하는데요. 제가 구글 폼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OMR만 썼잖아. 여러분들이 OMR만 답안지를 써서 오프라인에서는 제출했지만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구글 폼에 여러분들을 링크로 써드리면 거기다 답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네. 모든 방식이 온라인에서 훨씬 편해요. 이렇게 구글 폼 양식 사용하고 줌 화상 수업하는 거, 그다음에 뭐 설문지나 뭐 아니면 뭐 GPT나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뭐 교재 편집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편한 세상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온라인 수업이 너무 재밌어요. 물론 오프라인 수업도 재밌지만 온라인 수업에서 더 재밌다고 느끼는 부분은 제가 얼굴도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과 수업을 같이 하지만 막상 수업을 듣는 입장에서는 카메라 잘 안 킨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신기한 거는 어떤 라포 형성이 되는데요. 그 라포 안에서 뭔가 끈끈한 게 생기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문자 같은 거 받으면 실전 모의고사반 이 온라인으로만 수업했던 친구들 중에 막 1등급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선생님이 저를 빡세게 굴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그나마 1등급을 잘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런 이제 문자 보낸 친구들이 있었는데 좀 뭐랄까요? 좀 뿌듯하더라고요. 얼굴 보고 맞대고 하는 수업보다는 조금 라포가 좀 떨어질까 걱정을 했는데 그렇진 않더라. 예, 이거 얼만큼 제가 시간 투자하느냐의 차이겠죠? 저는 그만큼 실전 클리닉을 굉장히 아낍니다. 네, 저의 시그니처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단과반 듣는 친구들 중에도 좀 실전이 부족해. 이 친구는 좀 시간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친구야. 그러면 제가 들으라고 해요. 예, 들어서 무조건 챙겨라. 예, 이거 훈련이다. 예, 우리가 해병대 정신이란 거 있잖아요. 전 해병대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군인 정신 같은 마인드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훈련을 할 수 있어야 결국 영어 점수가 유지는 된다. 1등급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쭉 연속해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가는 거는 훈련밖에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시즌 학습 범위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제가 4개년도를 출제 범위로 잡았는데 이 기출이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죠. 이전에 출제됐던 기출 중에도 좋은 문제는 제가 따로 여러분들께 자료를 드려요. 네, 기출 유형집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요 실전 클리닉에서 1월, 2월 동안 학습할 범위는요. 여기에 해당하고요. 특히나 요 빨간 색깔 잘 보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걱정하는 건 시험이 쉬울까 봐가 아니야. 1등급이 19, 3.1%.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물론 3.1 말고도 4.3도 어렵고 4.7도 어렵잖아요. 근데 왜 이때만 문제가 될까요? 왜? 상대평가 기준에서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가 상대평가인 국어랑 수학은요, 그죠? 보통 4.1에서 4.5% 사이, 그죠? 여기에서 1등급이 갈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쉬워야 적어도 절대평가의 취지가 달성이 되죠. 아니, 절대평가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영어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말고,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잘 분배해라.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죠. 결국 난이도의 문제가 크다. 시험 때마다 차이가 좀 큰데요. 그걸 감안해서 제가 이런 노란색이나 빨간 색깔로 조금 어려웠던 해에 어려웠던 문항들, 좀 고난도 문항들을 위주로 시험을 출제하고요. 물론 이렇게 쉽던 문제들, 이렇게 파란 색깔이 좀 쉬운 거죠. 좋은 문제는 포함한다 이거예요. 네. 자, 이거는 아무래도 고난도 문항이다 보니 좀 더 순서 추론, 빈칸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입학이나 뭐 장문독해 이런 건 안 들어간다 이건 아니고요. 네, 요즘의 문제 트렌드는요. 2등급부터는 그걸 느끼실 텐데 대입학부터 어려워요. 네, 왜냐면 21번부터 24번까지의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주제 파악을 얼만큼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습에 들어가니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실전으로 세팅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출 문제풀이 요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형 미니 드릴이란 게 결국엔 유형별로 나와 있는 기존의 어떤 여러분들 뭐 마더톤 검정색이나 자이스토리 유형 실전 같은 이런 파트의 문제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문제들이 고루고루 섞여 있어요. 학평도 포함입니다. 근데 기출 제풀이 같은 경우는요. 유사문항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따로 편집을 해서 학부모의고사로 매주 한 2개 정도. 하나는 기출로만 된 거, 하나는 이제 EBS 유사문항 이런 걸로 포함이 된 걸로 따로따로 모의고사 숙제 나가고요. 단어 너무 중요하죠. 네. 저희는 그러니까 이 실전반이요. 온라인반이지만 저희 프리미엄 단가반이랑 거의 동일하게 숙제가 나가요. 숙제는 더 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다 감당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까지만 좀 정리해서 드리는 편이고요. 단어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다른 OT에서 제가 영어 공부법, 효율적인 영어 학습 또는 영어 성적 관리 방법이라는 제가 OT를 따로 찍었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제가 영어 공부 영역별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제출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실전반에서 OMR 내듯이 구글 폼으로 오답지 제출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 제출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답안지 드리는 건데요. 물론 제 설명을 듣고 제 설명 50분 동안 오답률 관련해서 네, 많이들 틀린 문제 위주로 설명 들어가겠지만 근데 이제 나만 틀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따로 분석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저한테 카톡 같은 걸로 질문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질문해도 된다고 하면은 사실 질문 얼마나 할 것 같아요? 한 10명 중에 한두 명 할까 말까요? 근데 이거는 저도 경험상 그러니까 왠지 미안한 거예요. 선생님한테 내가 수업 듣고 또 이걸 질문하면 선생님 시간 많이 뺏는 거 아닌가? 물론 저는 시간 뺏기죠.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수업을 다 끝내고 한 10시, 11시에 제가 수업을 마치고 나서 그때 이제 문자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은 제가 네, 맘대로 네, 새벽에 답장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어떤 부분에서 막힌다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저도 여러분들에게 빨리 더 도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수강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슨 네, 뭐 일타 강사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소수의 친구들하고만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질문은 얼마든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루틴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 2개월 단위로 이제 커리큘럼을 네, 짜서 드립니다. 네. 근데 이 커리큘럼은 뭐 단과반도 마찬가지지만요, 결국 숙제 일정표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숙제를 자꾸 까먹으니까 우리가 숙제가 지금 요 정도 되고 있구나 이렇게 숙제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